이제는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장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서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지난주에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함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함께 랠리를 펼쳐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마감된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먼저 함께 살펴주시죠. 아마 금일 국내 증시 분위기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방송이 동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좀 분석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한 주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는 그 전주 이제 마감된 미국 증시 상황.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지난주 9월 FMC에서 25p나 물론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전개되는 사항들은 있지만 일단 최근에 투자 심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앞으로 50bp,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과 12월 각각 25bp씩 인하하는 걸 지금 증시에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했지만 그 속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현재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GPU 판매가 좀 제한되어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이 인텔에 대한 투자를 명분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호적인 중국과의 합의 도출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미국 증시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증시 역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이 끌어주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이 함께 날아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증시의 탄력도를 열심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9월 FOMC 이후에 증시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에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FOMC의 관계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증시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9월은 계절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과거 계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달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말 이제 8, 9월 증시를 전망할 때는 과거의 계절적인 패턴을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깨졌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징크스가 없다라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얘기해드리면서 9월 달 지금 증시가 계속 오르는 그 바탕에는 결국 변곡점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9월 FMC보다는 이번 달 초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8월 고용지표 결과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9월 FMC 끝났지만 앞으로 증시와의 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벤트 전에는 25bp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됐던 부분들이 주가에 좋은 흐름을 영향을 줬던 사항이고 FMC가 끝나고 나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50bp 정도 인하한다라는 거는 사실 9월 FMC 끝나기 이전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 심리를 견인할 수 있는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재개됐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통화 완화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동성 장세는 시작되고 있는데 그 강도가 더 강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증시 흐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가장 큰 축은 유동성 장세 기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MC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는 아니었어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 그게 기존에는 3.9였는데 이게 3.6으로 하향 조정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레인지의 하단이 3.6에서 2.9로 내려간 거.
9월 FMC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 올해 75pp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9월 FMC 이전에 보면 수량경제 전망의 레인지 하단이 그때 당시 올해 75pp 정도까지 염두에 두는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레인지 하단이 2.9예요.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서는 125pp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겉으로는 되게 매파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내심 올해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계속 감소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50bp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국 연준의 금리나 폭이 시장 예상치를 더 상회할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 현재 S&P 500 지수가 6,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7,000선을 넘어갈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한국 증시 역시 3,400에서 3,50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 예상과 다르게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아시아 증시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앞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P가 7,000선을 돌파하면 정말 지금도 상당한 슈팅인데 굉장한 오버슈팅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외의 시장도 함께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쪽으로 좀 넘어와서 일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본은행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70조 엔, 우리 돈으로는 약 662조 원 규모의 ETF 매각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장부가액으로 35조 엔 정도에 달했는데 시가 기준으로 70조 엔에 달하는 규모까지 이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시가 기준으로 6,200억 엔씩 100년에 걸쳐서 처분을 한다. 저희는 사실 다 못 보고 이 매각 계획을 언급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 아시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본 증시에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일본 증시 역시 최근에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아마 상하 변동성이 커지는 데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금정일을 통해서 이제 BOJ가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고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대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또 자민당 총재 선출 그리고 새 총리 선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BOJ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9월 금정일을 통한 금리 동결은 사실 예상된 수순이긴 했는데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거는 ETF랑 니치 매각을 발표를 한 거죠. 사실 여건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발표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매각 발표 확인하고 나서 하락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 BOJ가 보유하고 있는 ETF 규모, 장부가가 37조 엔, 시가총액으로는 80조 엔. 근데 시세 차익이 아마 43조 엔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니치 역시 장부가액이 6,500억 엔인데 이게 시가로 보면 7천억 엔 수준. 근데 어차피 매각을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아마 매각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도 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계획은 그래요. ETF 매각 속도가 연간 장부가 기준으로 3,300억 엔, 시가 기준으로는 6,200억 엔, 리츠 매각 규모는 연간 장부가 기준으로는 50억 엔, 시가로는 55억 엔 수준인데 이게 시장 전체 거래대금 대비하면 0.0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결국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일본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보면 일본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대내적인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우선적으로는 좀 이 BOJ의 ETF 니츠 매각이라는 발표 자체가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질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는 아니다. 0.05%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가장 또 시장에서 중요한 건 또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또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BOJ가 사실 그 매각 발표와 함께 기준금리를 이제 현행 0.5%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엔 동결하지만 10월에는 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본 현지에서도 연내 빠르면 10월, 늦어지면 내년 1월 정도 금리 인상을 재개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일본 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가계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 기조는 바뀌지가 않아요. 다만 미국과의 상관세를 두고 협상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 현재도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 대내적으로는 갑자기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또 자민당 총재 선출하고 새 총리 선출이라는 이벤트가 돌발 변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달에 금리 인상할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다른 나라랑 틀려요. 경기나 물가 가열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비경제적인 상황 하에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써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지금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다른 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사전적으로 이제 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행보를 보이겠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는 수순으로 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길게 봤을 때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을 차근차근 좀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도 그 의견에 함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태국과 캐나다는 잇따라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뭐 사실 아시아 전반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인도 역시 추가 완화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미국만이 아니라 주요국들이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꺼내드는 것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태국, 인도네시아,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거고, 태국은 지금 현재에서 반정부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긴 했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캐나다의 성장률이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7개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역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국가들을 보면 한국, 인도, 중국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역시 빠르면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추석 전후로 서울 집값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 게 목도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은 있겠지만, 반대로 서울 집값이 계속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늦춰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내적으로는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고요. 또 미국의 고유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한국의 수출 부진이 좀 계속 일어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 잠재 성장률이 1.6% 정도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한 해 실질 경제 성장률이 0.9% 정도 추정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경제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인도는 최근에 금리 동결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경제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좀
금리 동결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5%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고유 관세 영향으로 이를 하회할 여지도 있다라는 게 인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만 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국들의 영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은 당장은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꺼내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5.3% 달성을 했고 올해 연초 제시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다만 성장률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꺼내드는 그 속도를 좀 늦출 여지는 있지만 길게 본다고 하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동참할 여지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상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말 사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믿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믿긴 어렵겠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같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나요? 네, 저희 시청자님들과 함께 연말에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보이는지 우리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이 해주신 내용들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경제 지표와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 어차피 제가 증권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는 드리겠지만 올해 4분기 아마 12월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지수들을 꼭 보실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중요 경제 지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25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PC, 근원 PC 결과입니다. 지난달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 2.9인데 아마 이번 달에 발표됐던 8월 소비자 물가 전체를 그대로 밟아 나갈 겁니다. 근데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물가보다는 고용입니다. 근데 앞으로 고용은 전월보다 감소할 여지가 상당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연준 금리 인하 폭이 50bp가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금융시장의 해석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보다는 시장의 해석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25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PC 결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가늠할 때 보는 지표는요 PC입니다. 근원 PC가 아닙니다. 그래서 PC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PC 지표를 체크하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